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국가 방어 전략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특히 이것이 공교롭게도 한국과 같은 종류의 전투기가 비교가 되면서 일본은 한국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에는 큰 덫에 걸린 형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같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괜찮았는데 일본은 큰 위기에 빠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본과 한국의 케이스를 각각 점검해보면서 두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체 방어 전략 중 하나인 전투기 순항미사일 탑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자기 머리 위로 ICBM 등을 날린 지난 2017년 이후에 매우 예민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제를 미국과 함께 논의하고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 어쇼어는 방어를 전용으로 하는 체제인데다가 기술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 돈만 갖다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고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방어용이기만 하니까 공격형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논합니다. 일본 당국은 괌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전 방위상이 만나서 관련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형 미사일 도입은 한반도가 타겟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한국도 신경 쓰이는 문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야심이 점점 드러나는 게 아니냐며 일본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결로 움직이는 일본은 이번에는 과거부터 주장해오던 순항미사일 전투기 탑재를 본격 고민합니다. 전투기에 순항미사일을 싣고 가면 북한 등의 목표물에 매우 쉽고 빠르게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큰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하게 다른 길로 들어섰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방위성은 F-15 전투기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비가 예상과 달리 급증해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에 F-15 20대를 개조해 사거리 약 900km인 순항미사일 JSSM-2R 등을 탑재한다는 구상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반영했으나 사업이 대폭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조 준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 본격 개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 한도 끝도 없는 돈을 퍼줘야 하는 악순환이 등장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지스 어쇼도 비용 때문에 취소했는데 다시 한번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순항미사일 비용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이 비용을 마구잡이로 요청한다며 부르는 게 값이고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가 또 떠오른 것이죠. 실제 개조 비용은 2019년도에 2대뿐인 1169억 원을 반영했을 뿐이고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 요구서에는 개조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순항미사일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5년 정도 지나면 납품될 것으로 예상했고 F-15 20대의 개조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때 마치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일본은 설계비, 시험비, 작업시설 및 공구비 등 초기 비용으로 2019, 2020년도에 예산에 합계 9천억 원이 반영됐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해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2,200억 원을 추가하는 등 3년간 개조 준비에만 약 1조 980억 원이 든 전망입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F-15 개조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이라며 초기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 기체 개조에 예산을 할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장사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분석을 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국 보잉으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아 F-15 개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창구 역할을 하는 대외 군사 판매 FMS를 통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부르는 게 견적 가격이 된다는 지적이 전부터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기체 개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F-15에 탑재할 순항미사일 조달 작업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더욱더 미국의 현금 출납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푸념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예스맨이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베 총리가 은퇴하자 그는 일본 역사상 최고의 총리였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미국의 FMS를 통해서 가격의 주도권을 쥐고 일본을 본격 압박했습니다. 가격도 납기도 모두 미국이 정했기 때문에 체감상 예전보다 2배가 뛰더라도 일본이 말을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도 물건을 못 받은 FMS 건도 허다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미국의 FMS 개선을 요구하며
일본이 지난 4년간 미국에 지출되는 돈이 4배 늘었다면서 다른 FMS를 통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FMS 워킹그룹을 결성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FMS로 무기를 계약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국의 무기값을 깎는 데 활용하자며 한국의 동참을 바란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선진국끼리 그룹을 만들기 바쁜 일본이 미국 방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자 그 그룹에는 한국을 반드시 포함시키자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 구입 순위가 4위로 8위인 일본에 비해서 4단계나 높은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연합해서 미국 무기값을 깎자고 나온 시점은 한국의 역사상 최악의 정책이었던 수출 규제를 실행한 지 불과 3개월 남짓된 시점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수출 규제는 수출 규제고 무기값 깎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며 마치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레파토리를 구사했으며 미국을 일면 반대하는 워킹그룹을 만드는 과감함도 연출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한편 순항미사일 이야기로 돌아가 그럼 한국의 F-15 순항미사일은 일본 대비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한데요. 한국도 처음에는 일본처럼 JSSM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려고 미국에 요청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JSSM은 로키드 마틴의 미국제 미사일로 F-15와 합을 맞추길 미국 당국에서도 바란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JSSM은 개발이 완료가 안 되었으며 성질 급한 한국은 다른 순항미사일을 찾다가 타우러스를 발견합니다. 타우러스는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시험이 끝나서 바로 탑재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타우러스가 처음에는 비쌌지만 미국이 지연시키는 동안에 가격이 올라가서 거의 비용 차이도 안 났습니다. 독일 방산업체인 타우러스 시스템스에서 나오는 유럽산 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입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JSSM은 당시보다 가격이 훨씬 올랐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비싸게 제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다행히 한국 공군의 F-15K에 탑재된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은 제대로 된 성능을 뽐내며 성공적인 도입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순항미사일에 약간 성능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한국은 현무 등의 미사일로 보완하면 되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잉의 F-15K 관계자는 한국의 F-15K가 타우러스 도입을 우수하게 끝낸 것을 보고 흡족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굳이 로키드 마틴의 JSSM을 쓰라고 보잉이 강요할 필요는 없고 F-15K와 맞는지만 확인해 준 것입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이 기회를 삼아 한국에 사무실까지 오픈하고 유럽 무기 도입을 희망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관계자는 한국이 방위산업이 극도로 발달하며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면서 독일이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길 원하며 독일 이외 세계 최초로 한국에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만 물건을 사지 말고 유럽산도 잘 봐달라는 적극적인 구애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순항미사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시간 낭비는 물론 FSM이 적용받는 비싼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굳이 일본처럼 미국에만 예속되지 말고 한국은 다양한 무기 도입 옵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실제로 가장 많은 무기 기술을 배워온 러시아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독자적 플랫폼을 갖춰야 미국 방산과 너무 깊게 엮이지 않아 일본과 같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 형국으로 가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일본 방위성은 F-15를 가지고는 있으나 총알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 타우러스나 다른 순항미사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산 순항미사일은 개발이 된 데다가 미국 당국과 순항미사일 도입을 심도 있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세대의 전투기를 도입한 일본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다른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방위비를 늘려가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주 국방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궁금한 미국 대선이죠. 현재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10%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관건은 지지율 격차보다 성합주에서의 승리입니다. 성합주는 북부에 있는 러스트벨트 3개주와 남부에 있는 썬벨트 3개주입니다. 우선 러스트벨트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인데요. 나머지 두 곳은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꽤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썬벨트는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플로리다인데요. 이곳은 누구의 승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한 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역시나 셈법이 복잡하지만 아시아의 상당수 국가가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BC는 지난 30일 일본과 베트남, 대만, 홍콩, 인도 등이 트럼프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보는 국가들입니다. 우선 홍콩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중국의 통제가 강해졌습니다. 홍콩은 이 상황을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있죠. 중국과 양안 문제를 빚고 있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감이 역사상 최고조로 고조된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활동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용감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다르고 중국을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씩 반기를 들어왔던 일본도 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국과 센가쿠 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이 센가쿠 열도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가쿠 앞바다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항공모함 2척 등 대규모 함정과 병력을 투입해 일본 근해에서 킨소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킨소드는 1986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해온 미일 연합훈련으로 올해 훈련엔 모두 4만 6천여 명의 양국 병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듯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단연 대만입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을 사이에 둔 대만 해협은 세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대만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준전시 상태라고 입을 모읍니다. 차이잉원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면서 독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지원 아래 중국에 대한 대립적인 자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죠. 여기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방공식별구역 내로 연이어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 9월 16일 이후 30번째 대만 ADIZ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공격에 관한 우려가 대만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외교가의 최고 거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역시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선을 넘는 위협이 제어되지 않으면 양국이 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요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올해 들어 하품 미사일 등 수십억 달러의 첨단 무기를 판매했거나 추가 판매 중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이러한 신형 무기 대량 판매는 미 대만 단교 이래 최대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은 한국이나 일본, 남중국해 등에도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크게 흔들 수 있죠. 그러면 미 대선에 대해서 아시아의 중심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과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트럼프, 여론은 바이든, 한국 역시 미국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유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관여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 접근법인 바텀업 방식을 제시합니다. 낮은 단계의 실무 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이를 정상회담을 통해 컨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대중은 바이든 후보를 거의 4대1로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대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주파를 던지는 것에 지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인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4년간 무역, 기술, 코로나19 등의 문제를 놓고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지한 미중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 역시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 점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권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는 이번 미 대선을 두 늙은이 사이의 당혹스러운 싸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바라보는 대표적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바라는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정부는 꾸준히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인 트럼프 행정부 덕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기로 한 두 국가 해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선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중부와 동부 유럽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네요. 대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